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1년, 어제 하루 26명이 숨지면서 국내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에만 440여 명, 40% 넘게 숨졌고 절반 이상의 사망자가 이번 3차 유행 동안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넘고 있는 이 고비는 이렇게 충분히 잔혹한 겁니다. 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현재까지 코로나19로 모두 1,007명이 숨졌습니다. 누적 사망자가 500명을 넘기까지는 10달이 걸렸는데 그 2배인 1,000명을 넘는 데는 고작 46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사망자가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발 1차 유행,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발 2차 유행 때 코로나19 사망자가 각각 100명대에 머물렀는데 3차 유행기인 11월과 12월에는 400명 넘게 숨졌습니다. 문제는 3차 유행기의 사망자 급증세가 갈수록 더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적 사망자가 500명에서 600명이 되는데 25일이 걸렸지만 최근엔 4, 5일마다 100명씩 추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고령 확진자가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에 불행하게도 그 요양기관과 요양병원에서 환자 발생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시고 또 기초질환도 있으신 분들입니다. 최근 1년간 누적 사망자 1,007명을 분석해봐도 80대 이상이 56%, 70대 28%, 60대가 12%로 고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4%는 50대가 32명, 40대 7명, 30대가 4명입니다. 또 전체 사망자의 96% 가까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치명률은 전체 평균이 1.55%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뛰어 70대 5.6%, 80대 이상은 17.16%로 나타났습니다. 누적된 고령 환자가 많아 당분간 사망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방역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은입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끝내 숨진 이들은 여느 고인과 사뭇 다른 장례를 치릅니다. 3일장이나 5일장이 아니라 숨진 뒤 곧바로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하고 화장 시간도 비확진자가 다 끝나고 난 저녁 시간에 가능합니다. 쓸쓸한 고인과 그래서 더 가슴 아픈 유족들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코로나19로 숨진 시신이 밀봉한 나무관에 실려 나와 화장장으로 향합니다. 시신은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직접 음압병동 안에서 특수 처리된 비닐백으로 2차 밀봉까지 마친 뒤 운구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수의도 안 입히고 염습도 하지 않습니다.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시신을 담는 백이 있어요. 이중백에다가 모셔야 되는 거거든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수의 입히고 목욕시키고 이런 과정 연습이라고 그러는데 생략을 하게 돼 있어요. 정부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하면 우선 화장부터 한 뒤 장례를 치르는 감염병 예방법률 장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달 24일 코로나19로 할머니를 잃은 유가족 A씨. 요양병원에서 확진 판정 후 격리된 상태여서 임종조차 허락되지 않았고 돌아가신 뒤 화장에 동의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마지막 얼굴이라도 볼 수 있냐 하니까 안 된다 하더라고요.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할머니를 치워야지 옆에 사람한테 감염이 안 일어난다고. 교환대하실 할머니 단독으로 쓴 게 아니라. 3일장이나 5일장은 생각도 할 수 없고 대부분 숨진 지 하루 안에 국가 지정 화장시설로 옮겨져 화장에 들어갑니다. 화장 시간도 제한돼 있습니다. 일반 사망자들의 화장이 끝난 저녁에나 가능합니다. 감염 우려 때문에 일반 사망자의 유족들이 항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장까지 다 한 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유골함만 왔거든요. 일반인 다 하고 6시 이후에 봉고차 오셔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화장장으로 가시는 것만 봤어요. 유가족들은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해서라도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길 원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게 가슴에 한으로 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인종을 지킬 수 있게끔 좀
허락해 줬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신 것도 그렇게 돌아가시게 하고 할머니랑 마지막 대화 한번 나눠보지 못했다는 게 지난 1년 1,000명 넘는 코로나19 사망자들은 마지막 가는 길마저 이처럼 쓸쓸하고 외롭게 떠났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전염력이 강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국내에서 2건 더 확인됐습니다. 둘 다 영국에서 들어온 확진자인데 한 명은 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먼저 확인된 일가족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3일 오후 영국 런던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30대 A씨. 입국 직후 자택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A씨는 다음 날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국발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자 방역당국은 A씨의 검체를 추가로 분석했고 유전자 분석을 통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분으로 인한 추가 접촉자나 동반 입국자에 대한 부분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A씨는 앞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경기도 고양시 80대 노인 일가족 3명과 같은 항공편으로 입국했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A씨가 기내에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A씨가 입국 직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점으로 미뤄 기내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기내 전파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기내 전파는 다른 공간보다는 좀 전파가 적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방역당국은 같은 비행기를 탔던 승객과 승무원 74명 중 고양시 일가족과 접촉한 17명은 모두 음성이 나왔다면서도 혹시 모를 추가 감염에 대비해 관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0일 영국에서 입국한 20대 남성은 입국 당시 음성이었지만 자가격리 도중 증상이 나타났고 지난달 29일 변이 바이러스로 확진됐습니다. 이분은 가족 접촉자가 있으셔서 가족에 대한 검사 실시한 결과 음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영국발 11건, 남아공발 1건 등 모두 12건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지만 이들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는 700명대로 어제보다 300명 이상 줄었습니다. 어제는 급증하더니 오늘은 급락했다면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부 지표에서 감소 추세의 신호가 읽히지만 언제든 폭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더 많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15명. 이 중 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지역 확진자 수는 672명. 주말이 끝나 주중에 검사 건수가 반영되는 화요일에 확진자 수가 700명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해 12월 8일 562명 이후 한 달 만입니다.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지난달 1000명대에서 최근에는 900명대 초반으로 내려왔습니다. 21년 첫 주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차 유행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방역당국은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0.93에서 1 사이로 떨어졌다고 잠정 집계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한 주 평균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아래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확산세가 꺾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 중구 선교단체에서 19명이 추가 감염되고 경기 수원의 한 교회에서도 15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 연구 공부하는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모임이라 그래야 되나? 계속 쭉 모인 거죠. 언제부터 며칠 모인 게 아니라 쭉 모였는데. 또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은 줄었지만 개인 간의 사적인 접촉을 통한 감염이 유행을 주도하는 점도 불안한 요인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번 주에 사람들이 막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하고 여기저기 집단 발병 발생하면 이게 1.2, 1.3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다음 주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가 줄기 시작한 지금 확산세를 제대로 꺾지 않으면 이후의 피해는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입었던 피해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우리는 왜 안 되나 하는 일부 업종의 불만이 점점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손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집합금지를 두고 헌법소원도 제기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추가로 풀거나 다시 막는 게 아니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기준 그리고 충분한 설득인 것 같습니다. 강나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 주황색 죄수복 차림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업종 차별하지 말고 형평성 있게 정책을 제시하라! 헬스장, 필라테스 등 실내 체육업 종사자들입니다. 이들은 한 달째 문을 열지 못한 것도 답답하지만 정부의 결정이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장 등 학원으로 등록된 일부 시설은 제한적으로나마 풀어주고 다른 실내 체육 시설은 계속 금지한 데 대한 항의입니다.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책만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살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집에는 아이가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반발은 업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헬스장이 기습 개장 시위를 한 데 이어 오늘 광주광역시에서는 유흥업소 700여 곳도 문을 열어놓는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식당과 술집, PC방 등 밤 9시까지로 제한된 업종도 불만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5년 동안 고깃집을 운영해온 부부는 하루 매출이 3만 6천 원이었다며 울상입니다. 지금은 9시만 되면 단속이 돼버리니까 먹다가도 나가야 되니까 안 오죠. 근데 25년 뒤는 저도 못 버텨요. 결국 손해를 보상하는 법적 뒷받침 없이 무조건 문만 닫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일부 자영업자들은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규정을 마련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전혀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방역 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실내 체육 시설에 대해선 밀폐된 공간에서 비말이 나와 영업 금지가 불가피하다고 거듭 이해를 구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다음 주 주말까지 거리 두기에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하면서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